이것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어떻게 일개 상인이 나라 전체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대두된다. 이는 논의와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조선은 기원전 128년에 정복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창해군이 연과 제 사이에 있었다는 점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무렵이면 그런 지역은 아주 오래전에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창해는 북경과 산동 사이에 위치했다. 이런 이유로 앞의 사실은 미심쩍게 여겨진다. 이로써 책에 오류가 있었음이 분명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일절에 대하여 판독자와 교정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현대 중국어로 발음하면 다음과 같다. 페누 구매 차오샨 지 짠하이 지준 팽오매 위조선 지창해지군. 무역하다와 상인의 매자 및 정복하다의 위란 단어가 특히 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정된 이설 중에 하나는 매가 한자 관통하다, 산책하다의 옥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입장에서는 한자 위만이 옥이 된 것이고 매는 무역하다로 번역된다고 추측한다. 따라서 이 일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팽오는 조선과 무역을 했고 창해군을 설치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는 첫 번째 견해, 팽오는 예와 조선으로 쳐들어가서 창해군을 세웠다가 보다 논리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주장이 앞으로 언급할 창해군의 위치와 더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반란에 대해서는 한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원년 가을에 동이 예군 남녀 등 28만 명을 데리고 한해 투항했고 그 영토에는 창해군이 세워졌다. 원문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복건은 이는 진한 이북, 고구려와 옥저의 이남에 위치했던 예맥으로서 그 영토는 동으로 대해까지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안사고는 남현은 예군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였다. 팽오에 대한 자료도 한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팽오는 예맥 조선을 침략하여 그곳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안사고는 연으로 보내는 교서의 주석에서 설명하기를 팽오는 인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점령할 수 없었던 지역에 처음 침투했다. 때문에 천은 침투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서에 의하여 사기에 관한 보충적인 내용은 오식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남여에 관한 보충적인 내용은 후한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사구 원년에 예군 남여는 우거에 반기를 들었다. 28만 명을 인설한 그는 요동의 지배 아래로 투항하였고 무제는 그 영토에 창해군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료들이 서로 다르게 남여의 반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기술에 의하여 판단해 보면 남여는 고조선 영토의 일부였던 동예족 중 어떤 대집단의 지배자였다고 거의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은 개별적인 자치제를 유지하면서 지배자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이 한의 북동쪽 침략 의도를 저지, 방해하고자 했던 이상 한의 통치자들이 조선의 후방에서 동맹자를 물색해
그로 하여금 조선을 약화시키게 하려고 의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동맹자의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 바로 남여인 것이다. 팽호와 관련시켜 보면 그의 역할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팽호는 한의 밀사였으며 그의 노력으로 남여는 반란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에르샤 자릴가 시노바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장해군은 대체 어느 곳에 있었을까? 위에서 언급한 한서에 따르자면 이 군은 동쪽의 대해 근처, 즉 동해의 영토에 위치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된다. 도유호 역시 한국의 북동부를 주장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해는 곧 진번이며 남여와 그의 동족민들은 진번에 거주하였다는 그의 최종 결론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남여의 반란에 대하여 매우 독자적인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 학자는 이병도이다. 그는 한서의 편집자가 동해와 맥족 연맹체를 혼동했으며 남여는 이 연맹체의 족장이었고 압록강 중류에 거주하였던 이 부족은 정치적으로 예속돼 있었던 조선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간주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그는 장해군이 현도 한 사군 때의 현도군 지역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질인 역시 장해군은 조선과 한 제국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해군의 위치에 대한 사방설에 일련의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로 장해군은 설치된 지 2년 후에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만일 이 국경지대에 접해 있었더라면 많은 요새의 구축을 위하여 이를 서둘러 강화하였을 것이다. 둘째로 이병도의 견해에 따르면 장해군은 요동에서 창해까지 이르는 연락로의 건설이 막대한 비용과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한다. 사실 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엿볼 수는 있다. 동쪽에 장해군이 설치됐다. 그곳으로 가는 운임이 너무 비싸 남이로 가는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 이병도는 남이가 운남 지방에 있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요동에서 압록강 유역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따라서 군은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장해군의 서방설은 위에 제시된 사료와도 배치된다. 여기에서 장해군은 한 제국에서 볼 때 예맥 조선보다 멀리 있었음이 자명해진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장해는 북한 동부 연안, 강원도 북부에 위치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철사는 매우 함축성 있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장해군의 설치는 이 군이 정말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보다는 무역 기지가 설치됐거나 군의 설치를 고려한 정도로 추정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학설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사설을 편찬할 때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태도 때문에 곤란을 겪곤 한다. 사서의 간결한 기록으로 인해 우리는 장해군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그 순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단지 전체적인 윤곽만을 묘사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동북부의 주적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계속해온 한 제국은 전에도 분명 그곳에 살았던 팽호를 밀사로서 조선 동부로 파견했다. 그곳에 무역 거점을 건설한 팽호는 위만의 통치로 조선에 병합되었던 변방의 지방 족장을 교사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 요동군은 가장 가까운 중국 영토였고 반란을 일으킨 예맥의 족장은 그곳 태수의 비호하에 들어간 후 그와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중앙정부는 새로운 군을 창설한다고
포고하였다. 실제로 이 군은 정부의 문서에서만 창설되었을 뿐이었다. 명목상이나마 이 군이 단기간 존속했다는 점, 반란이 1년간 계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군으로 한 명의 관리도, 한 명의 사신도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가정을 더욱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남여가 그 대가로 어떤 직위를 얻었으며 중국의 지배자들이 그들 편이 된 지방 족장들에게 보통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된 것이 없다. 조선 영토의 일부를 병합하려던 한제국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는 한층 악화됐다. 우거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야만족의 사신들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국의 유민들을 기꺼이 수용했던 것이다. 사기는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 아들이 다음에는 손자인 우거가 위만을 계승했다. 그는 한제국의 유민들을 매우 많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은 한 번도 천자를 인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번과 인접한 국가들이 천자에게 사서나 사신을 보내고자 하였을 때 이를 방해하여 통과시키지 않았다. 여기에서 진번과 인접한 국가들은 무리와 나라의 두 글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병도는 다른 사료들, 특히 한서와 자치통감을 인용하면서 무리, 나라라는 단어는 사기에서 남한 부족 연맹체를 지칭하는 진국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한서에서는 진번과 진국으로, 자치통감에서는 오직 진국으로 쓰여 있다. 물론 중국과 남한 국가와의 관계를 조선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도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조선이 황해를 장악하였거나 남한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남한에서 산동까지는 해로가 가장 가까웠고 또 긴 육로보다 안전했다. 따라서 사기의 기록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조선은 진번과 이웃하여 위치했던 제민족들이 중국과 교섭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결론이 된다. 아마도 이들 간의 교섭이란 무역적인 관계였을 것이고 조선은 동북의 부족, 부역, 숙신 등과 중국을 중개무역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무역관계를 파괴한 것이 한제국으로 하여금 조선을 점령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도유호는 위만 조선으로 인하여 중국과 한반도의 무역 관계가 파괴된 것은 한해 조선 침입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북에 있어서 중국의 주적인 조선의 강력한 존재가 한해 중국이 이 지역의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려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에르샤 자릴가시노바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제국은 그들의 기본인 흉노족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자기들의 우익을 안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베스다스키는 기원전 119년에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중국이 다시 흉노를 공격할 병력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나 전쟁은 곧 일어나지 않았고 무제는 중국 남부의 월, 대원, 그리고 조선에 군사 행동을 취하기 위한 병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제국으로서는 조선을 침략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실을 찾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중국 측 사료에는 조선왕 우거의 불손한 행동이
한으로 하여금 조선을 침략하게 만들었다고 기술돼 있다. 기원전 109년 무제는 사신 서판을 훈계의 사명을 줘 조선에 파견했다. 천자의 대리인은 순종하지 않는 속국을 교화시켜야만 했다. 어느 모로 보나 명목상의 종속체제를 형식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진행됐을 것이다. 이때의 사건에 대하여는 사기, 한서, 자치통감에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사기와 한서의 러시아판 번역은 엔냐 비추린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의 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천자의 교서를 받은 후 언제나 그렇듯 교만한 우거가 조선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한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명이 실패로 끝난 서판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채 귀국해야만 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를 수행한 것은 비왕 장의 지휘를 받는 호위병들이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경노한 황제가 자신을 죽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서판은 행렬이 폐수에 도달하자 곧 비왕 장을 살해하고 이 사실을 서둘러서 무제에게 보고했다. 그의 배신 행위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니 부여받은 임무를 실패한 죄로 보복을 입을까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조선 관계를 악화시키라는 임무를 비밀리에 띠고 있었거나이다. 사건의 진행 과정으로 보아 두 번째 가정이 옳을 듯 싶다. 왜냐하면 무제는 서파를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를 격려라도 하듯이 요동군 동부도위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무제가 조선으로 하여금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우거는 중국의 요동군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새로 부임한 도위를 살해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전쟁을 위한 구실을 얻게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오랫동안 계획, 준비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무제는 죄인들을 병졸로 동원하여 원정을 준비했다. 양복 지휘하에 5만 군사를 실은 함대가 기원전 109년 가을 산동의 제로부터 발해만을 건넜다. 사기의 기록에는 양복 함대가 제로부터 발해만, 즉 요동으로 향하였다고 특별히 강조돼 있다. 동시에 좌장군 순채가 지휘하는 한 육군은 만의 북부 연안을 따라 요동으로 진격했다. 우거는 수도 주변에 주요 병력을 집중 배치한 다음 병력을 동원하여 이에 대항했다. 한군의 작전은 실패하여 졸다가 이끄는 순채의 전위 부대는 격파당했다. 그리고 졸다가 이끄는 이로 인해 참형에 처해졌다. 우리는 한 제국의 육군이 함대보다 일찍 조선에 들어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후에야 양복을 수반으로 잇는 해군 전위부대가 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에 도달했다. 제나라 출신 7,000명으로 구성된 이들 부대는 왕검성에 이르러 이를 포위하였다. 왕 우고가 직접 수도의 경비를 지휘하였는데 수비대는 곧 한군의 병력이 소수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돌격대를 앞세워 함대를 공격했고 도망치는 한군을 섬멸하였다. 양복의 군대는 산지를 따라 도망했다. 이에 순채의 지휘 아래 좌장군의 육군 부대가 폐수 서안에 위치해 있던 조선군을 공격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이전에 조선 서경에서 패배를 당하였던 한군은 중국 영토로 퇴각했다. 조선군은
패주하는 이들을 뒤쫓아 패수 서안을 넘어 적의 영토로 진격했다. 군대를 새로 재배치한 순체는 중국 본토에서 다시 한번 조선을 공격했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전쟁은 장기간 계속됐고 조선을 신속히 섬멸하려던 애초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군사령관의 실패는 무제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우거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위산이란 사신을 무장 호위하에 조선으로 보냈다. 우거는 사신을 맞이하여 항복할 의사는 있지만 2명의 장군이 자신을 살해할까 두렵다고 말하였다. 우거는 휴전협정에 동의했고 호의의 표시로 중국인들에게 말 5,000필과 다량의 군 장비 그리고 태자를 한실로 보냈다. 동시에 그의 호위대가 변경의 폐수에 도착해 도강을 시작했다. 장군 순체와 사신 위산은 태자와 그의 병사들이 모두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인들이 장차 자기를 해할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품게 된 태자는 도강하지 않고 되돌아왔다.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입성했던 사신 위산은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화의는 이루어질 듯 하다가 한인들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사신 위산을 처벌한 것을 보면 이때 한 제국이 양국의 평화 수립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었음이 입증된다. 이후의 사건들은 조선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됐다. 위산의 처형에 두려움을 느낀 장군 순체는 여러 차례의 패전을 극복하고 조선의 패수군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후에 동부로 진격했다. 왕검성까지 도달한 한군은 서쪽과 북쪽으로부터 성을 포위하였다. 이 무렵 배를 타고 왔다가 수도 근처의 첫 전투에서 전위대를 잃은 바 있던 5만 군사의 일부도 도착해 남으로부터 수도를 포위하였다. 왕검성을 서, 북, 남의 3면으로만 왕검성의 위치가 지금의 평양임을 알 수 있다. 이병도는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의 동쪽에는 대동강이 직면하고 있어 한군이 동으로 에워쌀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첫째, 대동강은 남쪽 방면으로부터 이 도시를 둘러싸면서 굴곡을 이루고 있었고, 둘째는 누선 장군이 작은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군은 남에서처럼 동으로도 진을 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위 진세가 장기간 계속됐다. 우거 지휘하에 수도 경비대는 매우 교묘히 편성돼 있어 성은 몇 달이 지나도 항복할 기미가 엿보이지 않았다. 장기간 이루어진 포위 공격의 실패로 한군 병사들은 격분했고 그들의 기억 속에는 1차 전투에서 입은 패전의 인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더불어 한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앞으로의 전쟁 수행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과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누선 장군은 평화조약의 체결로 기울어진 반면에 육군인 장군은 단호한 행동을 고집했던 것이다. 이러한 마찰을 눈치챈 조선군은 누선 장군에게 평화 제의와 함께 군사를 보냈다. 그러나 양복은 육군 사령관 순체의 강경한 입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단독 강화를 체결하지는 못했으나 결국은 조선과의 휴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관망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순체는 포위당한 조선에게 항복하라는 제안을 보냈으나 그들은 한의 수군이
자신들 편으로 전향하리라 기대하면서 이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자신의 병사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특히 해로로 왔던 순체는 결전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황제 무제는 미산을 다시 보내 우거에게 항복할 것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우거는 이에 선의의 표시로 자신의 장자를 중국으로 보냈다. 위산에게 뚜렷한 군사행동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육군 사령관 순체는 그를 지원하지 않고 가능한 한 교섭을 방해했다. 그 후에도 두 장군은 왕검성의 포위 공세에 착수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자 무제는 제남태수 공손수를 파견해 최고 지휘를 하도록 하였다. 황제는 전권 대표의 양복 사령관의 말을 듣고는 함대 사령관 양복에게 죄를 물어 체포한 다음 순체에게 총지휘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태수의 행동에 대한 무제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였으니, 즉 그는 공손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이병도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무렵 한제국은 조선을 명목상의 종속국으로 남아 승인한다는 조건 하에서 조속히 화의를 체결하고 중국 북동부 경계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제가 공손수의 임무에 불만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 군 지휘부를 강화했고 순체는 조선에 대하여 결정적인 진격을 단행했다. 조선의 지휘부 내에서도 역시 의견의 불일치는 있었다. 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조선 상로인 상한음과 니계상 삼 그리고 장군 왕협이 서로 모의하기를 우리는 누선 장군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는 체포됐고 홀로 좌장군이 장조를 병합하여 거느리고 싸움이 더욱 다급하니 능히 더불어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항복하기를 원치 않는지라 로인, 한음, 왕겹은 한에 투항하였고 로인은 도중에서 죽였다. 지휘부의 도주는 그들이 수도 경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견지에서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 기원전 108년 봄 바로 그 무렵 음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삼은 자객을 보내어 수비대의 설립자이자 주전론자인 우거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 및 구족들의 반역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거의 측근자인 성기에 의해 왕검성의 수비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맹공격을 하여도 수도가 함락되지 않자 순체는 성 내부로부터 수비대를 붕괴시키려고 계획했다. 그는 투항해온 왕자 장과 니계상 삼의 아들 채를 수도로 보냈다. 이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결국 성기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 곧이어 왕검성은 함락됐고 조선은 멸망했다. 한제국은 조선에 낭랑, 진번, 임둔현을 설치하고는 반역자들에게 후한 보상을 지불했다. 다시 말하면 니계상 삼은 진청후, 상한음은 추저후, 장군 왕협은 평주후, 왕자 장은 기후, 로인의 자는 온양후에 봉해졌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군은 정정당당한 전투에서 조선을 이길 수 없었다. 조선은 오직 반역자 때문에 망하였던 것이다. 조선과 같은 비교적 작은 국가가 어떻게 1년 이상이나 한군에 대항하였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조선군은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흉노병처럼 유사한 기동훈련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이 이처럼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병도는 광범위한 무기의 사용을 들고 있다.
고조선사 마지막 단계에서 고조선의 철기 생산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전국시대 이후 계속 철제 무기를 사용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그처럼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구조의 특수성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위에서 우리는 오직 지배왕조의 교체라는 외면적인 징후에 따라서만 전통적으로 분류되어 왔던 한국사 관계 자료를 그 시기별로 하여 고조선사를 고찰했다. 그러나 고조선사는 그 물질 문화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다시금 분류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진번에 대한 것이다.